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중동 지역 긴장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테헤란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최고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암살된 후 이란은 복수를 예고해 왔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란뿐만 아니라 헤즈볼라 등 이란의 대리 세력까지 힘을 합쳐서 총공세를 펼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세계 각국은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항공편을 중단시키고 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인 중동 상황에 대해서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은 중국으로 가볼 텐데요.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해외 무료 배송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죠. 여기에 또 다른 업체가 가세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통신원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 5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이란이 이르면 5일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란 예상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과 이스라엘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이르면 5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최고 주자인 이스마일 하니예가 암살되자 이란과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공격 주체로 지목하고 보복을 공언했습니다. 이스라엘 겨냥한 이란의 보복 공격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면서 이스라엘군은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미국은 군함을 급파하는 등 중동의 전운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서방 국가들도 자국민들에게 해당 국가에서 대피,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에 배치된 러시아 잠수함을 격침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참모본부는 크림반도 세바스톨항을 공격해서 러시아 흑해함대 소속 B237 잠수함을 침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참모본부는 러시아 잠수함 격침으로 러시아 함대가 흑해 우크라이나 수역에서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입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잠수함 침몰에 대해 러시아 국방부는 아직 확인하지 않고 있는데요. B237 잠수함은 건조비가 3억 달러, 우론으로 4천억 원이 넘습니다. 러시아가 미국에 대해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르기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장거리 미사일을 독일에 배치한다는 미국의 계획에 대해 대응 수단으로 핵무기 배치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라브코프 차관은 이런 결정은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려질 것이고 필요한 순간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관의 발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말 대응 수단을 검토하겠다면서 내놓은 반응과 비슷한 취지입니다. 한편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을 자국에 배치한다는 계획을 두고 독일 국내 여론은 찬반으로 팽팽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고용 쇼크가 확산하면서 미 연준이 금리를 대폭 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의 연준이 9월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에서 기준금리를 50bp 0.5%포인트 내리는 비컷 전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7월 실업률은 4.3%로 시장 예상치 4.1%를 상회했습니다. 이는 2021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미국의 노동시장에서 신규 고용자 수가 확연히 줄어들고 있는 고용 쇼크가 확인됐습니다. 고용 지표가 나온 직후 시티그룹은 9월과 11월에 0.5%포인트 금리 인하와 그 이후에서 연속해서 0.25%포인트 인하를 통해서 2025년 중반까지 연 3에서 3.25%의 금리가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바크 조코비치가 올림픽 테니스 단식에서 금메달을 따 커리어 골드 글랜드슬램을 달성했습니다. 현지 시각 4일 파리 스타드 롤랑가로스에서 있었던 대회에서 금메달 결승전에서 차세대 황제 카를로스 알카라스를 2대 0으로 꺾고 우승했습니다.
메이저 대회에서 역대 최다 우승인 24승을 달성한 그는 생애 첫 올림픽 금메달까지 추가하면서 4대 메이저 대회와 올림픽 금메달을 석권하는 커리어 골드 글랜드슬램을 완성했습니다. 역사상 테니스에서 커리어 골드 글랜드슬램 달성한 선수는 독일의 슈테트그라프, 미국의 안드레 아가시, 스페인의 라파엘 나달, 미국의 세레나 윌리엄스 등 4명으로 조코비치가 5번째 선수로 기록됐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반격의 시작인가? 네. 네. 우크라이나군이 크림반도에서 러시아 주요 해군 전력 자산인 잠수함을 격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가 현지 시각 2일 날 크림반도에 있는 세바스토폴 항에서 정박 중이던 러시아의 공격 잠수함 로스토프 온톤을 미사일로 공격해서 격침했다고 밝혔는데요.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은 이번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크림반도의 S-400 방공 시스템의 미사일 발사대 4기도 파괴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2014년에 추격한 이 잠수함은 칼리브르 순항 미사일을 발사해는 러시아 흑해 함대 잠수함 4척 가운데 한 척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러시아 측은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만 우크라이나군의 주장이 맞다면은 러시아 흑해함대 잠수함의 첫 번째 침몰 사례가 될 것이라고 미국의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네. 다만 러시아가 임명한 세바스토폴 시장은 잠수함 방어 훈련이 실시가 됐었고 모든 도시가 평온하다면서 우크라이나군의 격침 주장은 사실상 부인했습니다. 한편 영국의 정보기관은 세바스토폴 항구에 있었던 이 잠수함이 정비를 하다가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 공격받아서 심각한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을 했고요. 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이 잠수함을 수리하기 위해서 세바스토폴 항 근처에서 이제 기능 점검위에서 운항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잠수함 격추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주장이 지금 다른데 네. 이제 크림반도가 중요한 곳이잖아요. 러시아가 강제로 이제 병합한 지역인데 우크라이나가 이 지역을 공격 목표로 삼은 이유가 따로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미국 CNN 방송의 군사 분석가의 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핵심 기반 시설을 공격해 왔기 때문에 러시아가 여기를 다시 우크라이나 공격했다. 이건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군이 크림반도의 대공포대를 파괴하면 크림반도 상공이 열리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투기들이 더 많이 러시아 목표부를 공격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20% 정도를 점령한 상황에서 지금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우크라이나는 동부정선에서 러시아 지상군의 진격에 힘겹게 방어하고 있고 또 서방에서 지원받고 있는 장거리 미사일 또 자체 개발한 무인기를 가지고 러시아 진영을 점점 깊이 타격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이 제공한 F-16 전투기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공군 F-16 전투기가 4일 날 새로 도착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날 2대 F-16 전투기 앞에서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또한 주변국들이 러시아 미사일에 대해서 방어를 돕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네. 한편 우크라이나는 F-16 전투기 중에서 일부를 외국 기지에도 보관할 수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는 전투기를 주둔시키고 있는 나토 국가에 대해서 공격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위협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F-16은 50년 동안 나토 연합과 전 세계 수많은 공군이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전투기인데요. 그렇죠. 우크라이나에 새로 도입되긴 했습니다만 F-16 실제로 우크라이나의 서방 동맹국이 기부한 구형 제트기이기 때문에 이게 성능이 그렇게 좋다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F-16은 특히 방공을 업그레이드해서 우크라이나 군사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분석가들은 F-16만으로 지금 전쟁 흐름을 바꾸기는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두 번째 키워드는 두 후보의 삿바 싸움입니다. 예, 미국 네. 대선. 맞습니다. 얘기겠죠.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번째 TV 토론 앞두고 삿바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씨름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경기할 때 두 선수가 이제 무릎을 딱 꿇고서는 누가 많이 삿바를 가져가느냐 아주 이걸 가지고, 중요하죠. 삿바 싸움이. 굉장히 예. 힘을 많이 겨루거든요. 네. 지금 두 후보도 TV 토론할 때 좀 더 유리한 분위기에서 토론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일단 트럼프 후보 측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바뀌었기 때문에 네. 기존 토론이 아니라
폭스뉴스가 주관하는 TV 토론을 하자, 새롭게 하자 이렇게 제시했고요. 네. 민주당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은 이걸 일축하면서 바이든 대 트럼프 간의 기존 합의대로 ABC 방송이 주최하는 토론을 그대로 하겠다 이런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후보 측에서 이일날 소셜미디어에 해리스 부통령과 9월 4일날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주에서 TV 토론하기로 폭스뉴스와 합의했다라고 일방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네. 그리고 폭스뉴스 토론은 청중 없이 진행했었던 CNN TV 토론과 달리 행사장에 청중들이 가득 찬 상태로 토론을 진행하겠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자 해리스 부통령이 그 다음날 바로 소셜미디어에 어떻게 언제 어느 곳이든지 상관없다고 말했었는데 이게 네. 갑자기 특정 시간 특정 장소로 바뀔 수가 있냐라면서 트럼프 후보를 공격을 한 건데요. 합의를 한 적이 없다 이런 네, 얘기죠. 맞아요. 사실 바이든 대통령과 이제 토론할 때는 언제 어디서든지 나는 괜찮다 이렇게 네. 말했었는데 후보가 바뀌니까 일정과 주관사를 바꾸려고 하는 트럼프 후보 측을 해리스 부통령이 공격을 한 건데요. 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가 동의한 대로 9월 10일 날 ABC 주최로 토론을 그대로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네. 만약에 이걸 수용하지 않으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기가 주장한 대로 하지 않으면 토론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기싸움이 대단합니다. 네, 맞습니다. 한편으로 이 공화당에서는 이 해리스 부통령이 친자녀가 없다는 걸 공격하고 있다. 지난주에 이 소식 네, 전해 맞아요. 주셨잖아요. 네, 해리스 부통령의 의붓 딸이 지금 뭐 젊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소식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해리스 부통령의 의붓딸인 엘라 에모프가 네. Z세대, 그러니까 네. 25살이니까 Z세대 포함이 되고요. 이 젊은 세대들의 표심을 사로잡고 있다고 합니다. 자유분방한 성격에 자신의 감정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고요. 네. 또 힙한 패션, 독특한 예술 활동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엘라가 파슨스 디자인 스쿨을 졸업했고요. 미술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네.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디자이너, 예술가, 패션 모델, 활동가 다방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 통해서 자신을 마음껏 표출하고 있는데 네. 뜨개질한 작품도 직접 올리고 있고요. 흑인 트랜스젠더를 지원하는 기금을 모금하는 그런 활동도 벌이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최근에 SNS 통해서 해리스 부통령 지원한다 이런 입장까지 밝혔는데 네. 지난달 24일 날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투표해야 된다라고 독려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입장 밝혔고요. 네. 또 브렛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지지하는데 팝스타 찰리 XX가 게시물에 이제 브렛 그 노래 브렛이거든요. 이제 그걸 네. 얘기를 하면서 브렛이 사실은 악동이라는 뜻이 있고 남의 시를 의식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건데 지금은 바로 유행어잖아요. 네, 이 브렛이. 해리스 네. 부통령이 그런 사람이라면서 지지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인 더글라스 에머프는 사실 이제 이혼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전처사에 태어난 딸이 바로 엘라인데 네. 의붓 어머니죠. 그렇죠. 굉장히 지지하면서 둘 사이가 좋다고 합니다. 굉장히. 예. 이거 공격을 했는데 공화당에서는 공격을 했는데 네. 오히려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다. 네. 예. 뭐 반격을 하는데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가짜 뉴스의 후폭풍이네요. 네, 영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가 그 흉기 난동 사건 때문에 사망한 네, 사건이 너무 있었거든요. 안타까워. 근데 네. 이 사건의 가해자가 급진적인 무슬림 이민자다라는 가짜 뉴스가 나오면서 이것 때문에 극우 세력들이 폭력 시위를 벌이면서 이게 점점 길어지고 있고요. 네. 100명 넘게 체포가 됐습니다. 지금 영국의 스타머 총리까지 나서서 폭력 시위 가담자들을 엄중 처벌하겠다라고 경고했는데요. 스타머 총리가 현지 시각으로 4일날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이번 시위가 극우 단체들에 의해서 벌어진 폭력적인 행위라면서 이걸 규탄하면서 이건 정당한 시위가 아니라 범죄적인 폭력행위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네. 영국의 BBC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전역에서 일어난 이 폭력 시위 때문에 147명이 체포가 됐다고 하는데요. 리버풀, 맨체스터, 벨파스트 이런 지역에서 시위가 점점 확산되고 있고 시위대들이 벽돌과 유리병을 던지면서 상점을 약탈하고 경찰을 폭행하면서 과격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영국의 경찰청장 협의회가 경찰들이 밤낮 없이 가담자들을 식별하고 있고 체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지난달 29일 영국의 북서부 사우스포트에서 있었는데요. 10대 소년이 어린이 댄스 교실에 난입해서 흉기를 휘둘러서 어린이 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네. 이후에 범인이 무슬림 망명 신청자라는 잘못된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확산이 되면서 네. 반무슬림,
반이민 폭력 시위가 촉발됐습니다. 피의자가 영국 태생으로 이번 사건을 이민자연 테러라고 테러 사건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경찰의 공식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 반이민자 정서가 퍼지면서 시위가 점점 과격해지고 있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난민 수용시설 알려진 잉글랜드의 로덤에 있는 한 호텔 근처에서 무려 700여 명의 시위대가 호텔에 난입하면서 호텔 건물 창문이 깨졌고요. 현장에서는 작은 화재까지 발생했습니다. 로이드 통신에서는 2011년 런던에서 경찰이 흑인 남성을 총으로 쏴서 죽인 사건 이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폭력 시위에 가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퍼지게 되면 네. 이게 걷잡을 수 없거든요. 네, 처음에 그리고 사실- 시작은 이제 잘못된 정보였던 건데. 네, 사실 뭐 공식적인 매체를 통해서 나온 보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온라인이 워낙 파급 효과가 크다 보니까 그렇죠. 자그마한 소문이 일파만파 사람들이 입을 타고 확산이 되면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채 이렇게 폭력 시위가 점점 번지고 경찰에서 영국 태생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음에도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네, 점점 맞습니다. 번지고 있네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음 키워드인데요. 사무소만 폐쇄한 거예요. 예. 네. 비자금 조성 파문 때문에 해체를 선언했었던 일본 집권 자민당 내 파벌들이 다음 달 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다시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니혼게제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의만 해체를 한 거고 다시 스멀스멀 활동을 한다는 건데 자민당이 지난 3월 달에 당 지침을 개정해서 파벌 해산을 선언했습니다만 정책 집단이다라고 말하면서 네.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소파를 제외한 각 파벌들은 해산을 결정하고도 정치 자금을 다루는 정치 단체로서 해산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 각 파벌의 모임은 최근 더더욱 이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끌었던 기시다파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 기시다파 소속돼 있던 의원 20명 정도가 기시다 총리 재선에 힘을 모은다는 뜻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네. 기시다파에서 넘버 2로 알려진 히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등이 이 모임을 주최했고 이렇게 주최하고 나서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총리와 히야시 관방장관이 직접 또 만나서 얘기를 추가로 이어갔다고 합니다. 네. 지난 1월 달에 해산 선언 이후에 정기적인 모임을 갖지 않았던 니카이파 소속의 이제 의원들도 4번이나 회합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당내 최대 파벌이었던 아베파는 소그룹으로 분화되긴 했습니다만 소장 의원들이 속한 그룹들이 4월 달부터 또 정기적으로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민당 내 각 파벌들이 정치자금 파티를 통해서 비자금 조성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아소파를 제외한 5개 파벌이 해산을 결정하고 파벌 사무소를 다 폐쇄하는 등 조치를 내렸습니다만 네.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기시다 후미오 정부 지지율이 뭐 한 20%대 이렇게 네. 너무 낮잖아요. 다시 당 총재로 당선되기는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마이니치 신문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의 차기 총재 선거가 9월 20일부터 30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집권 여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한다면은 해당 선거 승자가 바로 총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민당 총재 선거 최대 변수는 기시다 총리가 출마를 다시 할 건가라는 건데 현역 총리는 보통 재선될 가능성이 크지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시다 총리 지지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거의 뭐 20%대에 머물고 있는데 네.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비롯해서 당내 인사들이 기시다 총리에게 자민당 개파 비자금 스캔들의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출마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기시다 총리는 한 번 더 하겠다라는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마니치 신문에서는 방위비를 대폭 올렸고 거기에다가 적기주 공격 등 이런 자위대 활동을 대폭 확대를 했고 거기에다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사실은 원자력 발전소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말했었는데 이걸 다시 증설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네, 네. 사실 이건 누구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이걸 기시다 총리가 하면서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여러 가지 정책 봤었을 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당내에서 마땅한 차기 주자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기시다 총리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고요. 뭐 다른 후보군으로 고노다로 디지털 장관 그리고 모테키 도시미스 자민당 간사장이 당내 영향이 좀 있긴 합니다만 네. 지금 어쨌든 아소다라 전 총리의 의중을 살피는 등 출마를 고심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차기 후보가 없어서 결국은 한 번 더 나가서 기시다 그렇군요. 총리가 당선이 될 가능성이 꽤 높다고 합니다. 네.
다섯 번째 키워드 다시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게 파리올림픽 또 얘기하게 되는 센강 네, 주제 아마 관련해서 올림픽 끝날 때까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계속해서 예. 나올 것 같긴 한데요. 그 경기 벌였던 선수들이 좀 구토하는 장면도 뉴스에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벨기에 트라이애슬론 혼성 계주 대표팀이 경기를 하루 앞둔 4일날 돌연 기권을 선언했습니다. 벨기에 올림픽위원회 측은 혼성 계주 대표팀의 일원인 클레어 미셸이 병이 나서 아파서 아이고. 혼성 계주전을 치르지 못할 것 같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미셸은 말씀하신 지난달 31일 트라이애슬론 여자부 개인전에 참가를 했었던 선수입니다. 네. 트라이애슬론은 올림픽 개인전 코스가 수영 1.5km, 이게 센강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사이클 40km, 달리기 10km로 이제 진행이 된 건데 지금 5일로 예정된 혼성 계주 수영 경기 역시 센강에서 열리게 되는 겁니다. 네. 벨기에 측은 미셸의 정확한 몸 상태를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센강의 수질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한편 그 전날 스위스 관계자들은 자국의 트라이애슬론 대표인 앙드리엔 브리포프 역시 네. 지난 31일 날 남자부 개인전 치르고 나서 위험에 걸렸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게 센 강에서 수영한 것 때문에 위험에 걸렸는지는 확실하게 말해줄 수 없긴 하지만 어쨌든 스위스 대표팀 다른 선수들은 아무도 복통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기한성이 아예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 트라이애슬론 연맹에 따르면 경기에 적합한 기준의 수질이 있습니다. 네. 대장균은 100ml당 1000개, 장구균은 100ml당 400개 미만인데요. 네. 이 수치를 넘는 균들이 물에서 나오게 되면 거기서 수영을 하게 되면요, 뭐 위염이나 결막염, 외염, 피부질환 등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수가 있는데 네. 파리 조직위원회 측은 경기하기 전에 이 수치를 모두 다 통과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캐나다 선수가 결승점 통과하고 나서 무려 10차례 구토했고 이게 카메라에 잡혀서 네. 각국에 고스란히 중계가 됐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는 두 치르긴 치러야 될 번은 텐데. 들어가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모르고는 들어갔지만 네. 알고는 이제 다시는 못 들어가겠다 이런 거. 네, 그래서 아프기도 하고 큰일 맞습니다. 났네요. 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노래는 바나나라마의 비너스 함께 듣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상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핵심 민생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당의 중도, 수도권, 청년층 외연 확장을 위해 인재영입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통신조회를 한 것과 관련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방송장악 쿠데타로도 부족해 대놓고 불법 정치 사찰을 자행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여름휴가에 들어갔습니다. 취임 뒤 세 번째 여름휴가를 맞아 지역 곳곳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지난 6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을 벌금 800만 원의 약식 기소했습니다. 시위 도중 전동 휠체어로 시설물을 수차례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최대 도시 가자시티 학교 2곳을 폭격해 최소 25명이 숨졌다고 팔레스타인 WAF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중국 상하이 신선영 통신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의 해외 무료 배송이 아주 큰 화제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중국 한 쇼핑몰이 또 여기에 가세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타오바오라는 쇼핑 플랫폼에서 네. 의류 제품에 대해서 전 세계 무료 배송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건데요. 네. 타오바오는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으로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입니다. 타오바오는 또 다른 알리바바 산하 온라인 쇼핑몰인 티몰과 합쳐서 작년 중국 내 온라인 시장 점유율이 45%였고요. 하루 평균 활성 이용자는 4억 명에 달했습니다. 네. 의류 품목의 해외 무료 배송 서비스는 우선 1차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한국, 홍콩, 마카오, 대만 및 기타 아시아 지역 대상으로 시작하고 네. 연말에는 호주 등지로 확장한 다음에 점차 전 세계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최근 타오바오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온라인 점포 유치 활동 및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현재 타오바오에 입점해 있는 일부 프리미엄 점포에 러브콜을 보냈는데 네. 이들로부터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네. 이 프로젝트가 타오바오에 입점한 이 판매자들을 어떻게 끌어들이고 있는지 좀 알아볼까요? 네. 이번 프로젝트는 점포들에게는 귀가 솔깃한 소식인데요. 네. 왜냐하면 배송비를 타오바오 플랫폼에서 부담하는 거라서 네. 비싼 해외 배송비를 고려할 필요 없이 가격을 책정할 수 있고요. 네. 또한 해외 소비자의 주문을 받은 후에 상품을 중국 내 알리바바 창고로 발송하기만 하면 판매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어서 판매 대금을 정산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반품, 환불, 배송 등의 리스크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간편하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네요. 다만 참여 점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한다는 건지, 특히 의류는 반품률이 높은 품목인데요. 네. 반품 처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등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타오바오의 이번 프로젝트가 최근 해외에서 잘 나가고 있는 테무나 쉬인을 의식한 것으로 중국 플랫폼들의 해외 판매 경쟁에 본격 가세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1차 무료 배송 서비스 대상 국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한 가지 소식을 준비하셨는데 한 명품 브랜드가 중국에서 초콜릿 매장을 열었다고요. 중국 시장을 이렇게 공략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중국 최초의 루이비통 초콜릿 매장이 지난 7월 22일 최근 상하이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치엔탄 타이부리에 정식 오픈했습니다. 네. 상하이 매장은 프랑스 파리와 싱가포르에 이은 이 브랜드의 세 번째 전 세계 초콜릿 매장인데요. 오픈 전부터 현지인들의 많은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네. 오픈 당일엔 37도씨의 폭염에도 네. 손님들이 최소 1시간 이상씩 줄을 서는 등 장사진을 이뤘다고 합니다. 매장은 외관부터 루이비통의 상징인 모노그램 패턴과 꽃 모양 디자인으로 지붕이 4개의 꽃잎으로 덮여있는 형태입니다. 이 브랜드 시그니처 포장 박스에 고급스럽게 포장을 해준다고 하고요. 네. 구입을 할 경우에. 네. 가격은 우리 돈으로 약 5만 원부터 60만 원대까지 다양합니다. 예. 다른 명품들처럼 한 번에 입장시키는 손님 수도 제한돼 있고 네. 손님 한 명당 구매 수량도 제한돼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매장을 오픈한 이유가 중국인들의 명품 소비가 예전만 못하니까 네. 상대적으로 단가가 저렴한 제품으로 소비자의 지갑을 열어보려는 자구책의 일환이 아니냐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소비자들은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저렴한 명품이다. 명품 가방은 못 들어도 명품 초콜릿은 먹을 수 있게 됐다. 이런 네.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브랜드의 제과 담당 총괄 셰프는 앞으로 춘절 등 중국 명절용 기프트 박스를 선보이겠다고 했고요. 네. 사천 요리의 마라 맛을 내는 재료가 화자오인데요. 네네. 이 화자오와 진한 코코아를 섞어서 오. 중국만의 특색을 표현하고 싶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네, 가장 저렴한 명품이긴 한데 초콜릿으로서는 뭐 5만 원부터 60만 원이면 너무 비싼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중국 상하이 신선영 통신원이었습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수장이 살해된 뒤에 5차 중동전쟁이 이번에는 정말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와 불안이 고조되고 있죠. 이르면 5일입니다. 바로 오늘인데요.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이 단행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글로벌 이슈에서 오늘 이 문제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이 국제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예가 이란 테헤란에서 지난 7월 31일에 암살됐습니다. 오늘로 닷새째 이제 지나고 있는 건데 이란이 보복 공격을 할 것인가가 지금 가장 큰 관심사잖아요. 지금 상황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보복 공격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뭐 보복 공격은 기정사실이고 이제 시간만 남은 것 같습니다. 뭐 사실 한예 암살 이후에 즉시 이란이 보복에 나서는 게 아닌가 또 생각도 했었는데 현재까지는 일단은 지난 닷새 동안은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미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시간 문제로 보이고 있고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5일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이르면 공격이 단행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이스라엘도 대비하고 있고 미국 국방부도 중동 지역에 뭐 구축함 전투기 추가 배치하고 있고요. 네. 특히 미군의 그 중동 지역 그 군사 작전을 책임지고 있는 중부사령관이 현지로 날아갔다 뭐 이런 얘기도 네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보복 공격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 이거는 좀 아직은 좀
불투명합니다. 이란이 단독으로 뭐 직접적으로 공격을 할 것인지 네. 아니면 또 레바논 헤즈볼라, 예멘 후티, 또 하마스 잔당 이런 대리 세력을 내세워서 공격을 할 수도 있고 또 같이 합쳐서 총 공세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영국 가디언지 보도를 보니까 네. 요르단의 외무장관 아이만 사파디 장관이 지난 주말에 테헤란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마수드 페제시키안 신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좀 자제하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페제시키안 신임 대통령은 중도 개혁파 성향이고 그렇죠. 또 서방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대통령인데 이 자제하라는 요청에 이 하마스의 이 최고지도 하니에를 이스라엘이 암살한 거는 시오니스트 체제의 엄청난 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반드시 대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일부 또 다른 보도를 보면은 이란 정치권의 뭐 대부분의 지금 기조는 이 보복 공격이 뭐 만에 하나 전쟁으로 비화한다 할지라도 뭐 어쩔 수 없다 상관하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뭐 분위기가 다른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4월에 보복 공격했을 때만 해도 저희가 얘기를 나눴지만 미국에도 사전에 알리고 또 이제 그렇죠. 먼 거리에서부터 이제 그 무장 드론을 띄워서 날아가는 것도 보여서 대응할 시간도 벌어주고 했는데 그렇죠. 지금 상황은 좀 달라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타냐후도 뭐 이 바이든하고 4일에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때 뭐 우리는 공격과 방어 시나리오 양쪽 모두 지금 다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한이에 살해했다 뭐 이렇게 공식 입장을 뭐 인정한 건 아니잖아요. 인정한 건 아니지만 사실 뭐 그렇게 보이고 지구상에서 그런 암살 작전을 정확하게 정말 정확하게 타격을 할 수 있을 정도는 이스라엘의 모사드밖에 없지 않냐라고 하는 건 뭐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 그 한이의 피살 정황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 엇갈리고 있는데 당초에는 뭐 뉴욕타임스 보도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개월 전에 그 한이애가 와서 묵을 그 숙소에 이미 폭탄을 설치했고 한이애가 방에 들어가면서 원격 조정 장치로 이거를 터뜨렸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네네. 혁명수비대가 지난 3일에 성명에서 그 외부에서 탄두 약 7kg을 실은 단거리 발사체로 공격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보면은 아무래도 이 혁명수비대 쪽에 이 발표가 좀 더 정확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한이에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이 하마스의 핵심 부서로 정치국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정치국의 국장이자 가자지구 정부의 최고 정치 지도자입니다. 실질적인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죠. 1962년에 가자에서 태어나서 1차 인티파다에 참여해서 그때 이스라엘에 체포가 됐고요. 오랜 동안 수감 생활을 하다가 석방된 후 레바논으로 한번 추방이 됐었고 다시 또 가자로 돌아와서 하마스의 지도자로 부상을 했습니다. 2006년에 가자 지구하고 요르단강 서안 지구가 통합해서 총선을 치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 하마스의 실질적으로는 이 지도자 격이었던 이 한이애가 이끄는 이 하마스가 그때 총선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통합정부의 자치정부의 총리가 돼서 지금 전 세계가 깜짝 놀랐죠. 그랬는데 그 이제 서안지구를 장악한 이 파타 세력이 하마스 정권을 거부하면서 결국에는 양쪽이 싸우는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자지구는 현재 하마스 정부, 서안지구는 이제 현재 파타 정부로 양분이 됐죠. 그 이후에 이제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로 활동을 해왔는데 한이에는 2017년에 그 자리에서 가자지구 현지를 다루는 뭐 어떤 행정을 맡고 하는 이런 자리에서는 물러나서 그 자리를 야히야 시나르라고 하는 사람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2017년 5월부터 카타르 도하로 이 거처를 옮겨서 정치국장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외교 활동을 총괄하는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이 야히야 시나르는 지금 현재 행방이 묘연한데 지금 생사가 확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향은 한이에보다도 훨씬 더 강성인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지난해 10월에 하마스의 도발로 이스라엘이 가자를 대대적으로 공격했을 때 이스라엘 정부가 한이 등 그 하마스 지도부가 카타르 도하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허위호식한다 이런 뭐 발표 같은 걸 했는데 그러면 이게는 가자 지구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자극이기도 하고 그렇죠. 하마스 어떤 지도부에 대한 뭐 이중성 이런 걸 세계에서 조금 알리려고 하는 이런 제스처였는데 사실 한이가 뭐 가자 지구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 안에 있다가 전쟁을 일으킨 다음에 바깥으로 해외로 도피한 것은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해외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래는 시리아 다마스쿠스에 이 사무소가 있었는데 그 시리아의 독재 정부죠. 바샤르 알 아사드 정부하고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이 아사드 독재 정부가 시리아 국민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카타르 도하로 거처를 옮기고 활동을 그쪽으로 이제 거점을 삼으면서 사망하기 전까지 활동을 해왔죠. 그렇군요. 그러면 계속 이제 해외에서 은신을 하고 있다가 이란 대통령 취임식에 이제 나타났다가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않습니다. 활동은 계속 했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카타르에서 행보가 여러 번 이제 공개적으로 노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 해외도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방문을 한 적도 있어요. 2019년부터 튀르키예에서도 또 머물면서 튀르키예하고 카타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하기도 했고요. 지난해 경우에는 이집트를 방문하기도 했고 또 이란도 방문해서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와 만나는 장면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사망했잖아요. 그 이후에 수도 테헤란에서 대규모 장례식이 열렸는데 그때 한이에가 또 그때도 이란을 방문했습니다. 그때는 군중 집회에도 참석해서 마이크를 잡고 뭐 이스라엘의 죽음을 이런 구호를 외친 적도 있으니까 쭉 운신하고 있다가 이번에 처음 이란에서 그 행보를 나타낸 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란에서 이렇게 한이의 제거를 단행한 것일까?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 점이 이스라엘이 노린 점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한이를 암살하기에는 사실 좀 카타르나 이집트, 뭐 튀르키예 이런 곳이 더 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이란에서 암살 작전을 펼친 것은 이란이 그런 작전을 펼치기에 좀 더 쉬운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었다는 거죠. 다만 이제 이 카타르에서 만약에 이런 암살 작전을 펼쳐서 한이를 제거했다면 미국과의 관계 또 카타르의 관계가 급속히 악화될 가능성을 좀 고려했을 수 있습니다. 카타르는 잘 아다시피 그 알 우데이드 공군 기지가 있는데 여기에 미군의 그 중부 사령부의 최대 어떤 기지로 여기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카타르 여기 이 기지에는 카타르 군 기지도 있고 영국 공군 기지도 있습니다. 만약에 카타르에서 이런 걸 했다라고 하면은 뭐 카타르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가 더 지금도 나쁘지만 더 악화되는 거를 피할 수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란 수도 테헤란을 암살지로 택한 데에는 이제 의미심장한 이 메시지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거는 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은 전 세계 어디든 이란의 테헤란 그 중심부 너희들의 심장부도 우린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거를 만방에 알리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한이에가 신임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했다가 사망을 했잖아요. 근데 이 취임식에는 한이뿐만 아니라 헤즈볼라 지도부도 참석했고 후티, 팔레스타인 이슬람ik 지하드 지도부도 참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들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언제 너희들이 어디에 있던 우리는 너희들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고자 했던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페제시키안 대통령 정부가 이제 출범을 새롭게 시작했는데 뭐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새 정부가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좀 타격을 입겠죠. 예, 지난 7월 이란 대선에서 유권자 54%가 강경 보수 후보 대신에 이 중도 개혁파 페제시키안을 뽑았습니다. 그거는 국내 인권 문제 또 경제 위기의 해소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또 그동안에 막대한 국가 예산을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뭐 이런 데 지원에 쏟아부었던 강경 체제에 대한 이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 반감이 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가 벌어지기 이전에도 너무 많은 재원을 이 어떤 서방이 보기엔 악의 축이라고 부르죠. 이런 하마스나 헤즈볼라 후티에 지원하는 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경제가 많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고통을 호소했던 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힘든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군사권을 대통령이 아니라 최고 지도자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임 대통령이 사실 군사적인 문제에서는 특별한 어떤 권한을 갖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이런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은 페제스키안 대통령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미국과의 핵 합의 복귀라든지 또 이걸 타결을 통해서 경제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펼치려고 했지만 지금 이란 내부에서도 급격하게 이 한이의 암살로 국내 분위기가 급격하게 이제 경화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런 면에서도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정부도 지금 입장이 어떨까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그 바이든 정부는 이란하고 지금 상당히 껄끄러운 관계인데 지금 이런 사건으로 더욱 난감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미국 대선에서도 또 이 부분이 만약에 전쟁으로 비화된다면은 또 어떤 하나 정치적인 이슈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고요.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이 영내 불안이 확대가 돼서 뭐 5차 중동 전쟁으로 벌어진다든지 비화한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끌려 들어가는 거를 최대한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싶은 일이죠. 정말 피하고 싶은 일인데요. 더군다나 11월에 대선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고요. 뭐 지난 4월 이란이 보복 공격을 이스라엘에 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란 정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미국과 이제 조율을 마쿠에서 해왔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못할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복 공격은 이전과는 좀 많은 면에서 차이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만약에 현실화될 경우에는 미국 정부 역시 큰 부담감을 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의회가 사실 그동안 이스라엘과 휴전 협상도 벌여왔던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휴전 협상도 저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약간 교착 상태이긴 했지만 이것도 이제 사실상 단기간에는 재개가 될 가능성은 지금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의회가 그동안에 하마스 이스라엘 분쟁이 있을 때마다 물론 이 사람도 강성의 반 이스라엘 뭐 이런 사람이지만 그래도 분쟁 국면마다 그래도 마크에서 중요한 외교적 채널로 역할을 해왔던 사람인데 또 인질 석방과 휴전 협상에서도 또 한 축을 맡아서 활동을 해왔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 협상 파트너인 한의회를 대표를 이제 살해해버린 거죠. 그래서 단기간에는 이런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은 지금 없어 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제 한이의 암살 다음 날에 8월 1일에 네타냐후하고 바이든이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때 네타냐후의 주장이 뭐였냐면은 한이의 암살 때문에 이 협상이 좀 며칠 방해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결국은 이것이 어떤 이란에 대한 또는 하마스에 대한 큰 압력으로 작용해서 결국에는 이게 협상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자신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바이든의 대답은 헛소리 말아라. 이런 얘기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지금 한의회까지 제거한 네타냐후의 전략은 뭐 분명합니다. 하마스를 뭐 진짜 완전히 제거하겠다. 개멸하고 지도부 완전히 해체시키고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우위의 이란의 어떤 이 입지를 확보한 다음에 이 전쟁을 끝낼지 말지는 자기가 결정한다. 이런 게 이 네타냐후의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이 전쟁이 10개월째가 되고 있고 또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이 아직 100여 명이 있는 걸로 보여주는데 그중에 절반에 가까운 40명 넘는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네타냐후는 가자 주민의 고통이라든지 또 인질 가족들의 고통보다는 하마스 개멸 이 전쟁에서 이기겠다 하는 것 또 그를 통해서 뭐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더 매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을 좀 면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치 지도자가 자신만의 입장을 너무 생각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글로벌 이슈에서 오늘 하마스 최고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의 암살 사건의 의미, 또 중동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He Was Beautiful, 클레어 레인의 노래 들려드리면서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ou